안녕하세요. 3조 김종덕, 박보규, 박상일입니다. 저희는 공룡, 거대 공룡 등으로 불리우는 디즈니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즈니가 저작권 괴물이 된 이유, 디즈니의 만화 같은 위기 관리 능력, 마지막으로 디즈니의 미래와 시사점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저작권 괴물이 된 이유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 바지가 미키마우스, 파란색 바지는 조금 생소한 오스왈드 레빗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두 가지 캐릭터가 디즈니가 저작권에 집착하게 된 역사를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즈니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디즈니가 이렇게까지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마블, 픽사, 스타워즈의 루카스필름 20세기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ABC 뉴스, ESPN, 그리고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까지 디즈니 소유의 브랜드들을 놓고 보면 마치 뭘 좋아할지 몰라서 하나씩 다 준비해봤어라는 느낌의 컨텐츠 거대 기업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디즈니의 시작과 초기 성장, 그리고 저작권에 집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디즈니는 1923년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1901년 출생하여 1966년 사망 전까지 디즈니의 시작과 초기 성장기를 이끌었습니다. 디즈니는 그의 생애 동안 그전에는 장르로 생각되지 않았던 장편 애니메이션을 흥행시키며 하나의 예술 장르로 승화시켰고 또 꿈과 희망의 나라로 불리우는 디즈니랜드를 성립하고 개관하였습니다. 디즈니는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터를 꿈꿔왔으며 초기 창업 동료인 친형 로이 디즈니, 그리고 그림 공부를 하던 시절에 만난 아이웍스, 이 세 사람은 훗날까지 월트 디즈니 회사의 주요 인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를 창업하기 전에 아이웍스와 함께 1919년에 아이웍스 앤 디즈니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의견 차이로 둘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디즈니는 아이웍스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후 홀로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이는 당시에 캣 펠릭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마가렛 링클러의 눈에 띄게 되고 이는 본격적으로 디즈니가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23년 디즈니는 지금의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전신인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뛰어난 애니메이터였지만 당시에는 100%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일손이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이때 다시 아이웍스와 재회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애니메이션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1926년 디즈니는 디즈니 브라더스에서 월트 디즈니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친형인 로이 디즈니와 트러블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이름을 월트 디즈니로 변경한 모습에서 초기부터 저작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7년 디즈니 최초의 캐릭터 오스왈드 더 럭키 레빗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작권에 욕심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당시에 그림을 성실하게 그리는 것 외에 사업적인 감각이 없었던 디즈니는 유니버셜의 찰스 민츠에게 캐릭터도 빼앗기고 또 스튜디오 직원들도 모두 빼앗기는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지적재산권과 또 직원들을 빼앗기고 유일하게 남은 스튜디오 직원은 초기 동료인 아이웍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사호인 2006년에 다시 오스왈드의 저작권을 돌려받게 되지만 이 사건은 디즈니가
저작권에 대해서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 디즈니는 저작권 괴물로 불리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무인도에 떨어지면 미키마우스 모양을 그리면 디즈니에서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운동장이나 골목길에 그려진 미키마우스 그림에 대해서 디즈니가 소송을 걸고 승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1927년 최초의 캐릭터를 빼앗긴 디즈니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디즈니는 이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캐릭터,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혐오 동물인 쥐를 이용한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1928년에 등장한 미키마우스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필드마우스, 즉 쥐와 오스왈드 더 럭키 래빗, 그리고 네 가지 형태의 미키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키마우스는 오스왈드 더 래빗과 유사한 얼굴이었으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이어서 미키마우스 디자인의 변천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키마우스는 매 작품마다 조금씩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는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레트로한 느낌으로 1930년대 초창기 작품의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키마우스는 디즈니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히든 미키라고 불리우며 디즈니 팬들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N차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보시는 화면은 겨울왕국에 미키마우스가 숨어있는 부분들인데요. 엘사 안나의 방에, 그리고 또 도서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작게 이렇게 미키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의 등장 이후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인 디즈니는 이 막대한 수익을 다시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37년 개봉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최초로 인간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었고, 당시 달러 기준으로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인간이 주인공이었기에 실제 모델을 두고 치마에 펄럭이는 모습부터 걷는 모습 등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그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훗날 디즈니사가 작품 준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백설공주 이후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피노키오, 판타지아, 덤보, 밤비,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터팬, 101마리 달마시안 등 쓸 수 없는 작품들을 히트시키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믿고 보는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디즈니의 만화 같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은 아이웍스와 디즈니와의 관계인데요. 아이웍스가 디즈니에서 나와 독립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다시 디즈니에 들어온 조건이 모든 권한이 있는 슈퍼바이저 역할로 들어오게 되었고, 창립 초기부터 디즈니와 아이웍스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아이웍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작품의 성공 여부도 많이 달라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화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로 언급한 부분은 1941년 파업이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는 만화 캐릭터를 전쟁에 이용한다라는 욕을 먹기도 하였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부분은 1955년 7월 17일 디즈니랜드의 탄생입니다.
이는 디즈니의 사업 초기의 구상인데요. 만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결국에는 이런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디즈니랜드는 처음에는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즉 IP인데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도래됨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는 것을 미키마우스 때문에 법안을 바꿨다라는 로비가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위기는 1966년 월트 디즈니의 사망인데요. 그 이후로 형인 로이 디즈니가 회사를 이끌었으나 예전만치 못하여서 1944년 우리도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CEO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디즈니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이즈너도 20년 동안 자기집권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2005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밥 아이거라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ABC 회사 출신으로 ABC가 디즈니의 계열사이므로 디즈니의 생태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한 부분인데요.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복수사 등 많은 M&A를 진행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하게 되면서 보여주는 작품들인데요. 픽사나 마블, 2013년에 겨울왕국 등 많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보여주는 박스오피스 점유율인데요. 픽사나 마블, 루카스필름, 마지막으로 21세기 복수사를 M&A 하면서 30%에 육박하는 박스오피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한 부분은 유럽에서의 22년 동안 계속된 실패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키마우스의 옷을 변화를 주는 등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까 주식 가치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장외 거래로 시작되었다가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8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워렌 버핏에게 1966년 회사를 사지 않으려는 제의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약 연 평균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익 구조는 미디어 파크가 한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구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가치를 보면 넷플릭스에 밀리고 있는 형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디즈니는 이제 가족회사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비가일 디즈니라는 회사 그 손자가 이 디즈니에 대해서 많은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직원 평균 월급 대비 CEO의 월급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많은 CEO만 많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아비게일 디즈니는 많은 비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의 미래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디즈니는 2022년 경기 악화와 디즈니 플러스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엑셀러레이터 행사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디즈니의 물리적 세계와
버추얼 디지털 세계 연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AR, VR에 집중하고 AI 기반 캐릭터, 디즈니 스타버스 플랫폼, 미키버스와 메타버스를 연결, 기존 사업의 투자비 삭감과 정리해고로 비용 절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테마파크 및 콘텐츠 연관 상품과 연계하여 버추얼 세상을 구축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기와 금리에 민감한 전통 건설산업, 미래를 위한 기술과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디즈니에 대한 저희 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